제가 그 집에 들어가 가정부 일을 시작한 지도 어느새 몇 달. 워낙에 큰 집이라 그런지 다들 바빠서 그런지 저는 그 집 식구들을 직접 마주할 일이 별로 되지 않았어요. 일부러 마주치기 싫어서 피한 것도 있겠지만 조용한 집안을 다니는 것이 저에게는 익숙했죠. 그래서 그날도 여느 때처럼 조용했습니다. 그 집 식구들은 다들 자기 방에 들어가 있는 건지 집안에는 발자국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재문을 열었고 그 순간 그 사람이 고개를 들어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소라면 저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을 그 사람. 이 집의 주인이자 저를 낳은 아버지인 그 사람. 친부의 얼굴을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한 저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하고 싶은 말은 너무나 많았지만 막상 상황이 닥치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그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도 예상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려나? 뻔뻔하게 화를 내려나? 30년 만에 만난 아버지라는 사람 앞에서 괜히 긴장이 되었죠. 그리고 그 순간 그 사람 역시 저를 보고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설마 나를 알아봤을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혹시나 싶은 마음에 저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순간 그 사람의 입술이 떨렸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너 설마? 설마 가정부 옷을 입고 자기 집에 들어와 있는 저를 알아봤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버지는 저를 알아본 듯 했습니다. 구질구질하게 제 소개를 하지 않아도 돼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아버지는 처음엔 믿지 못하는 눈치였지만 이내 확신에 가까운 충격이 얼굴에 덮이기 시작했죠.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충격이 적지 않았는지 저를 향해 숨을 고르며 손을 뻗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허공을 더듬기만 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당황하는 아버지를 보면서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천천히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그대로 얼어붙어 움직이지도 못했고 제 시선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나와 엄마를 버린 사람, 그런 아버지를 다시 마주한 저는 몸에서 피가 끓는 기분이었습니다. 저 기억하시죠? 저는 분노를 애써 누르며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를 아냐는 제 물음에 그 사람의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애써 부정하고 싶었지만 저를 마주한 게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은 표정이었죠. 마치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는 듯, 현실을 부정하고 싶다는 듯. 그 사람은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나를 모른 척하고 싶었겠지만 저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네가 어떻게 여기에? 다행히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시네요.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버지? 친부? 아니면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아빠? 너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곳에 온 거야? 왜요? 제가 오면 안 될 곳에라도 온 건가요? 나도 당신의 딸인 것을 모르시지는 않을 테죠? 그 입 다물지 못해? 누가 내 딸이라는 거야? 그렇게 말할 거라 충분히 예상했어요. 그래도 별로 기분이 상하지는 않네요. 어차피 당신도 저한테는 아버지라 말할 수 없는 존재니까요. 그 한마디로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벗어나고 싶어 했던 과거였고 잊었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잊을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에서 후회와 공포, 혼란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걸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아무래도 두려울 테죠. 자기가 오래전 버린 자식이 이제 와서 자신을 찾아올 이유는 몇 없을 테니까요. 아버지라는 사람 얼굴 보기가 이렇게 어려운 줄은 몰랐어요. 당신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버린 자식이 어떻게 살고 있었을지 말이에요. 너, 네 엄마가 시키더냐?
이제 와서 나한테 복수라도 하라고 시켜? 글쎄요. 아버지는 제게 복수를 당할 만큼 잘못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나 보죠? 하긴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요.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30년 걸렸습니다. 당신을 만나러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제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당신은 모르시겠죠? 자신을 살리려던 엄마를 두고 부잣집 여자와 결혼을 선택했던 나의 아버지. 그런 인간 때문에 오랜 시간 고통받았던 엄마와 저를 위해 저는 오래전부터 복수를 꿈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의 역대급 복수가 시작되었죠. 제 부모님은 형편은 어려웠지만 서로 의지하며 열심히 살아가던 젊은 부부였습니다. 가난했지만 성실했고 서로가 있기에 행복했죠. 저 역시 그런 두 분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특히나 어릴 적 저는 아빠를 참 좋아했어요. 하루 종일 같이 있는 엄마보다 일 때문에 바빠서 저녁에나 볼 수 있는 아빠가 더 애틋했거든요. 아빠가 어디 나갔다 오기만 해도 먼저 달려가 안겼고 아빠 무릎 위에 앉아서 책 읽어달라고 조르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30여 년 전 그날, 전 그 애틋한 추억과 기억들을 다 찢어버려야 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아빠의 퇴근길 마중을 나갔던 어느 날, 아빠는 전화를 받느라 주변을 살피지 못했고 그 순간 멀리서는 차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졸음운전이라도 하는 건지 사람을 보고도 멈추지 않고 빠르게 달려오는 차에 엄마가 아빠를 향해 소리쳤지만 아빠는 듣지 못하셨어요. 그 순간 엄마는 망설이지 않고 아빠를 향해 달려갔고 죽음의 경계에 놓여있던 아빠는 엄마 덕분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처 몸을 피하지 못했던 엄마는 그대로 차에 치여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저는 놀라서 울기만 했습니다. 얼굴에 피가 나고 옷은 다 젖은 채로 엄마가 들것에 실려가는 모습을 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죠. 다행히 엄마의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지만 엄마는 그 사고로 심각한 후유증을 얻으셔야 했어요. 병원에서는 척추 손상이라며 하반신 불구가 되어 더 이상 예전 같은 평범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고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엄마가 입원한 뒤로 아빠가 이상할 정도로 병원에 오질 않았어요. 처음에는 일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였고 나중에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너무 어렸던 저는 그런 아빠를 이해할 수 없었고 엄마는 저 몰래 눈물만 훔치고 계셨죠. 아마 엄마는 이미 그때 아빠의 변심을 알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병실에 찾아온 아빠는 병원비 영수증 하나와 편지 봉투를 내려놓고 제게 말했습니다. 은정아, 앞으로 아빠 없어도 잘 지내야 해. 알겠지? 아빠, 또 어디가? 가지 말고 엄마랑 은정이 옆에 있어. 안 돼, 은정아. 아빠는 바빠. 난 더 이상 여기 올 수 없어. 이건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야. 은정이 네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크면 너도 아빠를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아빠, 가지 마. 아빠. 아빠 없이도 엄마랑 잘 살아야 한다.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야 하는 거야. 알겠지? 더 이상 올 수 없다는 말이 무슨 소리인지 오랜만에 찾아온 아빠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지 말라고 애원하는 제 손을 애써 뿌리치고 병원 문을 나서버렸죠. 그게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빠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그때였죠.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못한 자식을 버린 무정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그게 끝이었습니다. 저는 나중에야 알았어요. 아빠가 엄마의 사고에 대한 보상금 몇 억을 받고 다른 여자와 결혼했단 것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저희 세 식구가 참 행복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단칸방에서 온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자야 하는 현실이었지만 저는 엄마와 아빠가 있었기에 부족함 없이 행복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었어요. 가난한 가장으로 살아야 하는 삶이 지겨웠던 건지 기어이 엄마와 저를 버리고 떠나버렸죠.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까지 던진 저희 엄마를 배신하고 부동산 재벌집 외동딸과 결혼한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라는 인간이 부잣집 사이가 되어 다른 자식들을 낳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이 엄마와 저는 하루 세 끼를 걱정하며 살았어요. 처음 얼마간은 아버지로부터 생활비나 양육비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저는 너무 어린아이였고 엄마는 반신불수였으니까요. 그나마 양심이 있기는 한 건지 어린 자식을 굶어 죽이고 싶지는 않았던 건지 잠시간 양심을 챙기는 듯 했지만 그마저도 어느 날 예고 없이 갑자기 끊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그런 사정을 제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거리셔야 했죠. 그 사람은 아예 저희 모녀와 연을 끊어내겠다는 듯 그 후로 완전히 소식을 감추고 저희와 멀어져 버렸어요. 결국 혼자 힘으로 먹고 살아야 했던 엄마는 좌식 재봉틀을 돌려서 옷수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보니 그게 엄마가 고를 수 있는 몇 안 되는 일이었죠. 엄마는 손이 발이 되도록 열심히 재봉틀을 돌렸고 그런 엄마의 손은 늘 만신창이었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건강도 좋지 못한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하셔야 했는지 엄마는 끝까지 저를 지키기 위해 손끝이 다 갈라지도록 일하셨어요. 그렇게 몸은 점점 안 좋아졌고 병원비도 밀려 있었지만 엄마는 제 앞에선 절대 울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신세 한탄을 하며 세상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 대신 휠체어를 탄 채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은정아, 슬퍼하지 마. 슬퍼할 필요 없어. 은정이한테는 엄마가 있잖아. 앞으로도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그러니까 우리 포기하지 말고 같이 해보자. 알겠지? 엄마의 그 말에 저도 희망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아픈 엄마와 사는 게 무섭고 서러웠지만 밝게 웃는 엄마를 보며 저도 같이 웃었죠. 저는 그런 엄마를 조금이라도 돕고 싶은 마음에 엄마 대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엄마의 손이자 발이었고 팔이자 눈이었습니다. 엄마는 괜히 딸을 고생시킨다고 미안해하셨지만 저는 제가 엄마를 위해서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더 좋았어요. 아빠가 없는 빈자리를 제가 조금이나마 채우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엄마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도 그리 길지는 않았어요. 제게 유일한 안식처였던 엄마가 세상을 떠난 건 제가 20이 겨우 넘었던 해였어요. 아직 혼자 되기에는 어린 나이였죠. 엄마, 엄마 안 돼. 엄마 죽지 마 제발. 은정아, 미안해. 엄마가 너 결혼하는 건 꼭 보고 싶었는데 그걸 못 보고 가네. 엄마 가면 안 돼. 포기하지 마. 나한테는 엄마밖에 없는데 엄마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 우리 은정이는 혼자서도 잘 해낼 거야. 똑똑하고 착한 우리 은정이. 엄마 때문에 그동안 고생만 했지. 이제는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엄마라는 짐 없이 자유롭게 훨훨 날아라.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다, 은정아. 제게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떠난 엄마 앞에서 저는 또 한 번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를 잃고 나니 제 삶의 희망과 목적이 다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 저의 분노를 한 사람에게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와 엄마를 버린 아버지. 그런 인간 때문에 희생하고 휠체어에 올라 내내 고통받다 죽은 엄마를 생각하면 저는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엄마를 위해서라도 언젠가는 그 사람 앞에 당당히 서서 내가 겪은 아픔과 고통을 똑같이 겪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죠. 그것이 결국 제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성공해서 버림받은 복수를 하겠다는 일념하에 저는 간신히 삶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돈도 없고 의지할 곳 없는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저는 꿈을 꿀 수 있었어요. 언젠가 엄마가 우연히 말씀하셨던 게 떠올랐거든요. 제가 사람을 돕는 일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던 그 말씀. 저는 그 말을 떠올리며 경찰이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경찰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게 된 저는 밥을 굶어도 포기하지 않았고 아르바이트 몇 개씩 뛰면서도 책을 붙들었어요. 그렇게 경찰 시험 준비만 몇 년을 했고 고생 끝에 결국 시험에 붙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경찰이 된 이후에도 저는 가장 힘든 부서에 자원했습니다. 형사과를 거쳐 부정부패 전담 수사팀에 들어갔고 거기서 매일같이 뇌물, 횡령, 권력형 비리를 다루게 되었죠. 세상의 모든 악한 이들을 처벌하겠다는 일념하에 밤낮 없이 수사에 매진했어요. 그런데 운명이라는 게 참 기묘하게 돌아가는 건지 어느 날 그런 제 앞에 한 사건이 떨어졌습니다. 대형 부동산 비리 사건을 맡게 되었는데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제 아버지더라고요. 30년 만에 그 이름을 다시 들었을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듯 했습니다. 언젠가 꼭 제 손으로 죗값을 치르게 할 거라 생각은 했지만 그 순간이 정말로 오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정병철, 이 사람이 이 사건의 중심 인물입니다. 수십 년간 부동산 투기와 건설업 로비 등에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증거는? 영장이 바로 나올 것 같아? 아직 증거로 드러난 것은 없지만 모든 증언과 행적들이 이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잡아야 사건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직접 증거를 잡는 수밖에 없겠네? 수사는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비리를 저질러 왔을 만큼 그 사람 역시 철두철미했으니까요. 자신의 치부를 덮고 증거를 지우며 살았을 그 사람을 잡기 위해 저는 비밀리에 잠복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을 포섭하려 했다가 마침 우연히 그 집에서 가정부 모집 공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위장 취업을 하기로 결심했죠. 제가 직접 그 사람 앞에 나서는 게 맞는 일인지 괜한 저의 개인 감정 때문에 수사를 그르치는 건 아닌지 걱정했지만 결국 제 손으로 잡아야 할 사람이었기에 저는 조심스럽지만 직접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젊은 것 같은데 가정부로 일해본 적 있어요? 경력은요? 호텔 청소 2년, 병원 청소 1년 반 했습니다. 길지는 않지만 1년간 개인 가사 도우미 경력도 있고요. 실제 경력은 없었지만 서류만큼은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고 평범하고 모나지 않는 말투도 표정도 수없이 연습했죠. 그럼에도 떨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 앞에서 저를 뚫어져라 보고 있는 아버지의 현 부인 때문이었죠. 근데 젊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이전에 일하던 사람들은 다 나이가 있었어서. 일은 시켜만 주시면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돈이 급해서 제발 일자리만 주세요. 열심히 성실히 하겠습니다. 그래, 뭐 그래도 젊은 사람이 늙은 사람보다야 말귀는 잘 알아듣겠지. 그럼 내일부터 바로 나와요. 가짜 이력서 한 장과 간절한 말투, 순박하고 온순한 모습으로 저는 그 집의 가정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집에서 가정부로 위장 취업을 하게 된 저는 그날 이후로 그 집안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청소며 빨래며 제가 해야 할 일은 참 많았지만 정말로 제가 해야 하는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내 친부이자 수사 대상인 정병철 그 사람의 뒤를 캐는 일이었죠. 곁에서 지켜본 아버지는 생각보다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온갖 유흥과 사치에 빠져 정말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사시더라고요. 그동안 엄마와 나를 버리고
혼자 얼마나 잘 살았는지 알겠더군요. 그렇게 욕심 많은 사람이니 돈 때문에 처자식까지 버렸겠죠. 그런 아버지는 일개 가정부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현 부인도 까다로운 성격이었지만 속이기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특유의 교만한 성격 때문인지 그 여자는 제가 가정부로 위장하고 있는 경찰이라는 걸 상상도 못하는 듯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집안에서 마음껏 조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현 부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감시했습니다. 겉으로는 말없이 청소를 하지만 제 눈은 이 집의 흐름을 보고 있었고 귀는 늘 열려 있었어요. 그렇게 지켜본 결과 아버지는 매일 아침 9시에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비서가 들고 오는 봉투, 노란색 도면 가방, 그리고 휴대폰 2개. 그중 하나는 업무용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에 밝히지 않는 비밀 통화 전용이었습니다. 비서가 작은 검은색 핸드폰을 슬며시 건넸고 아버지는 그걸 가지고 안방 화장실로 들어갔죠. 그 안엔 CCTV가 없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증거일 것이라는 걸 저는 예상할 수 있었죠. 저는 집안 곳곳에 카메라와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그들의 치부를 노리고 있었죠. 제가 조용하고 손이 빨라서 좋다는 현 부인의 말에 저는 실수가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내가 왜 이 집에 있는지 이 여자는 전혀 눈치채지도 못하는구나. 그렇게 그들이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저는 열심히 그들을 덫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는 뜻밖의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서재에서 무언가를 찍고 있었거든요. 잠시 뒤 비서가 종량제 봉투를 들고 나갔고 저는 무언가 중요한 증거라는 생각에 곧바로 뒤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잠든 사이 저는 그 쓰레기를 전부 챙겨와 조각을 맞췄습니다. A4 용지 13장 분량의 문서가 방 안에서 하나씩 맞춰져 가기 시작했죠. 이제 퍼즐은 거의 다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당장 구속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만한 증거들이 모여지며 저는 점점 때가 다가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람이 식사를 마치고 거실을 지나가다 저를 힐끔 봤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제 존재에 대해 생각하지 않던 아버지가 저에게 궁금증을 가지더군요. 가정부 새로 뽑았다고 했나? 이 사람은? 사람 새로 들어온 지가 언젠데 이제 물어요? 일하는 사람들이야 뭐 거기서 거기지. 어차피 사람 관리는 당신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 사람은 조용하고 말도 잘 듣더라고요. 젊은 사람이라 그런지 손도 빠르고. 그래, 말 많은 사람들은 집안에 안 두는 게 좋아. 밖에 나가서 뭘 떠들지 모르거든. 저를 지척에 두고도 없는 사람인 듯 자기들끼리 떠드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저는 묵묵히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어요. 자기 눈앞에 당신 딸이 있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실수일지 나중에 당신의 목을 조일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다음 날 저는 그 사람이 쓰는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마주치지 않길 바랐던 순간 혹은 마주치길 기다려온 순간 그렇게 제가 서재방을 열고 들어가자 아버지라는 사람은 불쾌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을 숨기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지? 들어오라고 한 적도 없는데 함부로 내 방에 들어오나? 할 말이 있어서요. 뭐? 할 말이 있다고? 기가 막히군. 일개 가정부가 집주인한테 할 말이 뭐가 있지? 그쪽이 지금 나랑 독대를 할 만한 사이라고 생각하나? 왜요? 저는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뭐라고? 아니, 이 사람은 대체 사람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돈 주고 부리는 사람들한테 잘해주지 말라 했더니 얼마나 풀어줬으면 밑에 것들이 이따위로 하는지. 됐으니까 그 자리 보전하고 싶으면 당장 나가봐. 괜히 내 심기 거슬려서 잘리고 싶지 않으면. 글쎄요.
제가 이 집에서 잘일 걱정을 할 만한 사람은 아니라서요. 어디 갈 곳 없이 불쌍한 신세라고 그래서 거둬줬더니 이제 배가 부른 모양이지. 저는 여전히 저를 가정부로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저 기억 안 나세요? 제 말에 아버지의 이마가 찌푸려졌습니다. 여전히 저를 가정부로 생각하는지 이 하찮은 것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는 듯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제가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뚫어져라 쳐다보자 그제서야 그 눈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현듯 무언가 떠오른 듯 그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설마... 바로 생각이 나지도 않을 만큼 잊고 나를 지냈나 보죠? 나는 그날 이후로 하루도 당신을 잊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너 은정이냐? 그래도 제 이름은 잊지 않으셨네요, 아버지. 설마 이름도 기억 못하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네가 어떻게 여기에? 저를 만나서 많이 놀라셨나 보네요. 저는 그래도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 모습에 눈물이 다 날 것 같은데 말이에요. 30년 만에 뵙네요. 아버지? 그는 멍하니 저를 바라보다 비틀거리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저의 등장이 많은 충격이었는지 한동안 제대로 말도 하지 못했어요. 주저앉아 팔걸이를 붙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난 3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오래전 자신이 버린 딸에 대한 기억을 더듬고 있었겠죠.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대체 왜? 섭섭하네요. 그래도 저는 아버지가 저를 보고 조금은 반가워하지 않으실까 싶었는데. 왜요? 제가 왜 이제 와서 당신을 찾아왔는지 궁금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표정은 너무하네요, 아버지. 내 표정이 왜? 지금 아버지 표정이 마치 제가 아버지 것을 훔치기라도 하려는 것 같은 표정이거든요. 뭐가 그렇게 두려우시죠? 제가 무슨 짓이라도 할까봐 겁나세요? 아니야. 나는 그저...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와서 당신한테 뭘 바라고 온 건 아니니까. 그리고 저는 품에서 천천히 신분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이 박힌 경찰 신분증을 그 사람 앞에 내밀었죠. 저는 경찰입니다. 정병철 씨. 뭐라고? 네가 경찰? 은정아, 네가 경찰이 된 거냐? 어떻게 그렇게... 예, 경찰이요. 어떠세요? 예상보다는 잘 자랐다 싶으신가요? 하긴 아버지 없이 자란 자식이 멀쩡히 자기 밥벌이만 해도 대단한 거긴 하죠. 게다가 기대 살던 엄마마저 일찍이 돌아가셨으니 고아가 이 정도 한 거면 정말 대단히 출세한 거죠. 그쵸?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는 할 말이 없다. 당연히 할 말이 없으시겠죠. 아니, 할 말이 있어도 하면 안 되죠. 당신이 나랑 엄마한테 한 짓이 있는데 당신이 할 말을 다 하면 되겠어요? 입이 10개라도 당신은 할 말이 없어야 할 겁니다. 너 경찰이라면서 왜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거냐? 가정부로 내 집에 위장 취업이라도 한 거야? 저는 지금 경찰로서 일하는 중이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부정부패 전담팀 수사 요원입니다. 정병철 씨, 당신 명의 회사의 차명 부동산과 내부 로비 자금을 추적 중이었습니다. 잠깐만. 그게 무슨 소리니? 네가 지금 나를 잡으러 왔다는 거야? 저는 오늘 여기 개인적인 원한으로 온 게 아닙니다. 정병철 씨, 당신의 비리를 잡아내기 위해 경찰로서 일하고 있는 거죠. 제가 뭘 받으러 온 거는 아니니까 걱정 마시라고요. 잠깐, 그게 무슨... 아니, 너 왜 나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 거냐?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보통 범죄자들이 다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아무 잘못 없다, 죄가 없다. 다들 자신의 행위가 불법인 걸 인정하지 않으려나 봐요.
범죄자 주제에 뻔뻔하기까지 하죠? 아니다. 아니야. 은정이 네가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다. 은정이 네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야. 글쎄요. 그런 말 해봐야 제가 이해해드려야 하나요? 아니, 제가 이제 와서 왜 제 정체를 밝히는지 아직 모르시겠어요? 이미 증거는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비리 문건부터 불법 로비 정황, 허위 설계 도면이며 폐기된 회의록까지 당신을 구속 수사할 만한 증거는 전부 확보되었다고요. 그걸 대체 어떻게... 저는 그동안 가정부로서 이 집에서 잠복 수사를 해왔습니다. 당신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숨어들었죠. 그런데도 아버지는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자신의 딸이 코앞에 있는데도 제대로 쳐다본 적도 없었죠. 아니, 설마 설거지나 하는 저 여자가 내 딸일 거라 상상도 못했을 테죠. 덕분에 수사가 아주 쉬웠어요. 그렇게 이제 곧 제가 보낸 증거들로 영장이 발부될 겁니다. 그럼 당신은 구속을 면하지 못하겠죠? 은정아, 일단 내 얘기를 좀 들어봐라.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비리니 불법이니 그런 건 다 설명할 수 있어. 사업을 하다 보면 원래 조금씩 법을 피하기도 하는 거고 그런 거란다. 경찰인 제 앞에서 그런 변명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은정이 네가 정말 나를 구속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네 아버지를 감옥에 보내기라도 할 생각이냐? 나는 네 아버지야. 네가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와서 버린 딸한테 동정이라도 구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제게 동정을 바라시는 분이 30년 전에는 왜 그러셨죠? 당신은 왜 엄마와 나를 버리고 배신을 했느냐고요. 이제 와서 뻔뻔하게 제게 구제를 바라는 아버지에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자기 때문에 다친 아내와 어린 딸을 버리고 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제 앞에서 자신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네요. 나한테 한 번도 제대로 아버지 노릇을 한 적도 없는 사람이 말이죠. 웃기네요, 정말. 나한테 당신은 한 번도 내 아버지였던 적이 없는데 당신도 나를 없는 셈 치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부녀의 정을 바라다니 당신 생각보다도 더 염치가 없는 인간이었군요.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다. 그건 다 널 위해서였어. 이제는 하다 버린 딸 탓까지 하려는 건가요? 날 위해서라니? 대체 뭐가 날 위한 건데요? 당신은 엄마가 당신을 구하려다 반신불수 된 걸 알고도 다른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잖아요. 그게 절 위한 거였어요? 그것도 다 사정이 있었다. 그때는 그게 우리가 다 사는 방법이라 생각했어. 제발 나를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은정아? 나한테 이해를 바라면 안 되죠. 내가 어떻게 당신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버리고 갔으면 돌이라도 지켰어야지. 양육비며 생활비며 끊어버린 건 우리를 죽으라고 내민 거 아닌가요? 당신 덕분에 우리 엄마는 그 부편한 몸으로 고생만 하면서 살았어요. 당신 때문에 엄마는 삐걱이는 휠체어 위에서 내려올 수가 없었다고. 미안하다. 나도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어. 하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된 너희 엄마를 책임질 자신이 없었다. 나한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 걸 포기할 수가 없었어. 당신 같은 남자를 만난 게 우리 엄마의 최대의 실수였어요. 당신만 아니었으면 엄마도 더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아니, 당신은 그날 그 길 위에서 그냥 죽어 마땅했어요. 어쩌다 우리 엄마가 당신 같은 쓰레기를 구하다가 그렇게 됐을까? 나는 그 생각을 안 해본 적이 없었다고요.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의자에 앉은 어깨가 축 늘어졌고 입술이 벌벌 떨렸습니다. 은정아, 나는요, 당신을 원망하고 또 그리워하고 다시 증오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날 혼자서 관뚜껑 닫고 나 혼자 엄마를 보내던 날 당신한테 기필코 복수할 거라고 다짐했어요.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데, 우리 엄마는 고통만 받다가 떠났는데
그게 너무 억울했거든. 그래서 당신도 똑같은 고통을 받았으면 했다고요. 은정아,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 사과하지 마세요. 당신은 나한테 끝까지 악인으로 남아있어야 하거든요. 미안하다는 말 너무 늦었어요. 저는 당신을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꼭 벌을 받기를 바래요. 말했다시피 전 오늘 이 자리에서 사적으로 온 게 아니에요. 경찰로서 공적으로, 법적으로 당신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온 겁니다. 네가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나는 상상도 못했다. 그래, 미안하다. 내가 아무리 재혼을 했다고 해도 내 자식인 너를 챙겼어야 하는 건데 내가 진짜 너무 미안해. 네가 허락한다면 이제 어떻게든 너한테 용서받고 싶다. 다시 기회를 준다면 내가 이제라도 아빠 노릇을 하마. 기회를 원하신다면 엄마 앞에 먼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셨어야죠.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찾아와서 용서를 빌었어야죠. 어차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체포되기 직전이라서 그런 거잖아요. 내가 경찰이니까. 내가 정말 일개 가정부였다면 당신이 사과나 했겠어요? 경찰을 불러서 나를 쫓아냈겠지. 당신이 무슨 생각인지 내가 모를 것 같아요? 아니야. 그런 의도가 아니란다. 미안하다는 건 정말 진심이야. 정말 후회해. 그날 너희를 두고 나왔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 단 하루도 편하지 않았다면서. 그럼 왜 엄마 돌아가신 날까지도 왜 전화 한 번 안 했어요? 우스운 변명이네요. 내가 무슨 낯으로 연락하겠니?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인 거 알아. 근데 나도 네가 정말 보고 싶었다. 이건 정말 진심이야. 아버지의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진절머리 났습니다. 자기 치부를 어떻게든 덮어보려고 제 앞에서 온갖 가머니설을 하는데 그 말에 제가 마음을 풀 거라 생각하는 게 기막히더군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던 사람이 처자식을 버리고 새 아내를 얻어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매일같이 사치에 향락에 그렇게 빠져 살 수 있었을지. 교만하고 교활한 아버지의 말에 치가 떨렸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요. 당신이 그동안 우리를 잊고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는 내가 이 집에 상주하면서 직접 봐왔으니까. 아버지 당신은 아주 쉴 틈 없이 즐겁게 사셨던데요? 다른 사람의 피를 빨고 남의 눈물을 짜서 만든 수익으로 대대손손 부를 누리고 싶었겠죠? 당신 자식들이며 손주들까지 그 더러운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그래, 네가 그렇게 말을 하니 나도 더 이상 변명을 할 수 없구나. 내가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어. 네가 형사님으로서 날 수사하겠다면 당연히 받아들일게. 너도 네 일을 해야겠지. 하지만 딸로서 한 번만 애비를 용서해 줄 수는 없겠니? 내가 한순간이라도 당신 딸이었기는 했나요? 딸이라면서 버리고 여태 잊고 살았으면서 그놈의 딸 타령 좀 그만해요. 당신한테 자식은 내가 아니라 당신 비리를 같이 돕고 같이 부귀영화를 누린 내 의붓 형제들일 테니까요. 나도 너무 늦은 거 알아. 그래도 부탁이다. 은정아, 조금만 나를 이해해 줄 수 없겠니? 웃기지 말아요. 나는 당신을 이해하러 온 게 아니라 책임을 묻기 위해 왔어요. 그리고 당신은 죗값을 치러야 할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네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 나도 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부녀지간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한 법이야. 글쎄요. 피는 물보다 진하기에 복수심도 그만큼 불타는 거 아니겠어요? 은정아, 내가 이대로 잡혀가면 네 동생들이며 네 조카들까지 위험해질 거야. 잘못은 내가 한 거지. 걔들은 아무 죄가 없잖니. 어쨌든 다 같은 가족인데 너도 동정이 들지 않니? 너만 좋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가족들한테 너를 소개하마. 우리 앞으로 잘 살 수 있어. 너도 이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야지. 누구 마음대로 그 사람들이 내 가족이래요? 나는 당신이나 당신 자식들을 내 가족으로 생각한 적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직접 봤는데 다들 아주 인성들이 쓰레기던데요. 부자들은 못돼 처먹었다는 말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는지 다들 악독하기가 그지없더라고요. 게다가 당신 자식들까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것도 증거를 통해서 다 확인했고요. 경찰인 제가 할 일은 범죄자의 비리를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을 처벌받게 제대로 수사하는 거죠. 이미 제가 할 일은 끝났어요. 그러니 내게 동정도 구제도 바라지 말아요. 자꾸 가족 운운하면서 내 심기를 건들면 그때는 정말 개인적인 원한까지 물을지도 모르겠으니까. 단호하고 차가운 제 말에 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더 할 말이 없는지 잘도 떠들던 변명도 더 이상 나오지 않더군요. 이제 곧 수사팀이 영장을 발부받고 이 집에 도착할 겁니다. 모든 자료는 이미 본청으로 전달했어요. 그러니 이제 와서 도주나 증거인멸은 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해외로 나갈 생각도 하시면 안 될 거예요. 지금쯤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으니까요. 지금 도주하면 가중 처벌될 겁니다. 그러니 도주하지 않고 그냥 계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게 자식으로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조언이네요. 말을 마친 저는 신분증을 다시 넣고 뒤돌았습니다. 그러자 등 뒤에서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정아, 딸아, 제발. 간절한 그의 애원에 저는 마음의 짐이 조금 덜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엄마와 제가 느꼈을 고통과 배신감에 비하면 아직 한참 멀었지만 저는 그 사람도 똑같은 고통을 느끼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더 이상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새벽 동이 트고 영장을 들고 지원팀이 도착했습니다. 경찰들이 대문으로 들어선 순간 그 대단한 집안이 풍비박산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정병철 씨 자택 맞습니까?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 집이 어느 집인데? 누구 건데? 함부로 들이닥쳐? 당신들 뭐야? 경찰입니다. 여기 정병철 씨에 대한 영장입니다. 협조 거부 시 공무집행 방해로 간주됩니다. 그게 무슨... 아니,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래? 당신들 내가 누구랑 아는 사이인지 알아? 니들 다 옷 벗게 해줄 거야. 여기 영장 확인하고 협조하시죠. 안 돼. 사무실을 왜 뒤져? 당신들 지금 못들 하는 거야. 여보, 어떻게 좀 해봐요. 왜 그러고 가만히 있어? 아버지의 현 부인의 목소리는 공포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예상도 못하고 당황스러워했죠. 하지만 이미 저를 통해 상황을 다 알고 있던 아버지는 그런 자신의 부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죠. 이제 와서 변명도 구걸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렇게 자신을 천하무적으로 여겼던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에 저는 오래전 저와 엄마가 겪었던 상실과 무력함을 떠올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자유를 잃고 고생만 했을 엄마의 고통을 그 사람도 이제는 똑똑히 느끼고 있겠죠. 그렇게 저는 그곳에 서서 그 모든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제 안방 서고 전부 뒤져서 서류 챙기세요. 여기 가방들도 확인하시고요. 증거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파쇄한 서류들도 전부 들고 갑니다. 팀장님, 차명계좌 추적 다 끝났습니다. 시청 고위직 인사들 로비 내역 포함해서 비리 증거 자료 전부 확보됐습니다. 그래, 그 자료 지금 바로 검찰 쪽으로 보내세요. 바로 구속수사 들어갈 겁니다. 뒤늦게 제 정체를 알게 된 아버지의 현 부인은 저를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어? 이러려고 우리 집에 숨어든 거야? 당신들은 수백억의 피해를 만든 경제 사범들입니다. 할 말이 있다면 검찰에 가서나 하세요. 자기 부인이 미쳐 날뛰는 와중에도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직원 2명이 아버지를 감싸고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 하자 아버지는 그제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잠깐만. 은정아, 제발. 너 무슨 말이라도 해봐라. 아버지를 좀 도와줘야지. 난 더 이상 당신 딸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와 엄마를 버린 30년 전 그 순간 우리 인연은 끝이었어요. 그러니 도와달라는 소리는 당신 자식들한테나 하시죠. 아버지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상황 파악을 한 현 부인은 믿을 수 없다며 울부짖으며 혼란스러운 눈으로 저와 아버지를 번갈아 봤습니다. 딸이라니? 누가 딸이야? 여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제 소개를 안 드렸네요. 저는 정병철 씨 친딸 정은정이라고 합니다. 딸? 친딸이라니. 그럼 네가 설마... 역시 알고 계시네요. 네, 맞아요. 제가 정병철 씨와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에요. 그럼 이제 제가 사모님을 새어머니라고 불러드려야 하나요? 뭐, 별로 그러고 싶지는 않네요. 아마 사모님도 저한테 새어머니 소리를 듣고 싶지 않으시겠죠? 하긴, 이렇게 구속되시면 앞으로 저랑 볼 일도 없을 테니까요. 그럼 저는 이만 경찰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감옥에서 부디 만수무강하세요. 아버지, 새어머니. 은정아, 제발. 그는 두 손을 뻗으며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절절한 후회가 담겨 있었죠. 아버지는 마지막 희망을 걸듯 제 앞에 주저앉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제 발끝을 붙잡으려다 수사관이 막자 울먹였습니다. 도와줘. 제발. 은정아, 내 딸아. 내가 무슨 짓을 했건 너는 내 피야. 그건 변하지 않잖아. 그래요. 피는 안 변하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그렇게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었나 봐요.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그래도 당신이 나한테 물려준 그 피가 내 발목을 잡았거든요. 나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돈 때문에 처자식을 버릴 만큼 비겁하고 못난 인간. 내가 그런 사람의 딸이라는 게 끔찍하게 싫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경찰이 된 겁니다. 당신이 물려준 그 피 때문에 수백 번 포기하고 싶었던 삶을 겨우 붙잡았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당당히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네요. 나는 경찰로, 당신은 범죄자로 말이죠. 지금 아버지 꼴을 좀 봐요. 겨우 이런 인생을 살려고 그런 선택을 한 건가요? 그래, 네가 날 이렇게 무너뜨린 거야. 넌 복수한 거야. 그럼 이제 됐잖아. 이거면 네 엄마 복수 다 한 거잖아. 그럼 제발 이제는 나를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아니요. 제 복수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건 제 복수가 아니라 당신의 죗값을 치르는 것일 뿐입니다. 그날 엄마가 당신 대신 차에 치였던 그 순간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겪었을 그 고통을 이제 당신이 제대로 받아야 할 때가 온 거죠. 그러니까 반성은 감옥에 가서나 해요.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완전히 그에게서 돌아섰습니다. 이젠 더 이상 할 말도 들을 말도 없었으니까요. 결국 그날 아버지는 검찰에 구속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시할 수는 없는 증거들이 수두룩했기에 더 이상 빠져나갈 틈은 없었죠. 모든 것이 해결되고 저는 위장 수사를 끝냈습니다. 오랜만에 경찰서로 돌아가는 길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었고 풀잎이 스치는 소리 사이로 순간 엄마가 제 어깨를 다독이는 듯한 느낌이 들더군요. 엄마, 복수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 엄마가 아픈 만큼 그 사람도 아플 차례야. 앞으로 평생 후회하며 자기 죗값을 치르겠지? 나 잘한 걸까? 잘했겠지? 나중에 만나면 잘했다고 말해줘요. 엄마, 사랑해요. 아버지가 구속된 뒤 언론은 일주일 내내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져 온 배임 횡령과 뇌물수수 증거들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고 끝까지 경고할 줄 알았던 회사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고
비리와 연관된 정적의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소환됐습니다. 그리고 그 잘났던 아버지의 집안도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현 부인은 호화 생활의 끝을 알지 못한 채 세무조사를 받았고, 의붓 형제들은 현재 일어난 상황들은 전부 자기 아버지의 독단적인 일탈일 뿐이라며 선을 긋고 발을 뺐습니다. 버린 자식의 고발에 이어서 직접 키운 자식들마저 아버지에게서 등을 돌렸던 거죠. 그쯤 되니 아버지라는 사람이 자식 농사만큼은 완전히 망쳤구나 싶었어요. 행복한 가정 대신 돈을 택했던 아버지가 과연 그동안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돈을 쫓던 자의 말로는 비참했죠. 돈만 바라보며 달려온 그의 인생은 부정과 배신으로 얼룩졌고, 그 책임을 지기 위해 이제는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말로를 보며 저는 제 할 일을 다 했음을 깨달았어요. 복수는 끝났고 이제는 제 삶을 살아갈 차례였습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제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그려갈지는 오로지 제 몫이었죠. 아버지가 감옥에 간 뒤로 제게 면회 요청이 여러 번 왔지만 저는 매번 무시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그 사람을 만나야 할 이유는 더 이상 없었으니까요. 그 사람은 이제 제 인생에서 완전히 빠졌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제 손으로 잘라낸 사람. 아버지라는 사람 대신 제가 기억할 이름은 단 하나였죠. 저희 엄마 말이에요. 그렇게 얼마 뒤 저는 시간을 내서 엄마를 보러 다녀왔습니다. 엄마가 안치되신 곳에 꽃 한 송이를 놓고 저는 엄마의 앞에서 맹세하듯 읊조렸습니다. 엄마가 그토록 걱정했던 거 다 끝났어. 복수도 정리도 이제 끝이야. 그러니까 엄마도 더 이상 아프지 말고 거기서 마음 편히 계세요. 나도 이제는 잘 살게. 엄마한테 자랑스러운 딸이 되게 할게. 입에서 새어나온 말은 아주 조용했지만 무엇보다도 단단한 다짐이었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은 저는 이후로 더 이상 배신과 증오를 품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만 보며 달려왔지만 이제는 분노와 복수심 대신 정의감을 마음에 품고 살기로 했죠. 남을 돕는 인생을 살라고 엄마가 저한테 경찰의 길을 알려주셨으니까요. 그렇게 모든 복수가 끝났지만 삶이 허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감정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하게 된 기분이었죠. 이제서야 진짜 나다운 삶을 시작하게 된 저는 엄마가 지어주신 제 이름이 자랑스럽게 불려지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경찰로서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